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나이인 40살에 새 인생을 살게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기적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매일 간절하게 바랬던 게 바로 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친정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내다 가셨는데요. 그 뒤로는 종교도 기적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 제법 잘 살던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친정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늘 잘해주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거짓말처럼 변해버렸는데요. 한마디로 잘 사는 집 딸이라는 타이틀을 사라지니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참 서러웠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정도 어려워져서 힘든데 남편과 시어머님까지 그렇게 변하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네요. 남편은 걸핏하면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이만큼은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저는 이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였지만 사실상은 남편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오랜 시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통보하듯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집 팔아서 회사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뭐? 이 집을 판다고? 그럼 우리 식구는 어디서 살아? 집을 팔아야 할 만큼 회사가 어려워? 어려우니까 팔자고 하지. 내가 미쳐서 집을 팔자고 하겠어. 그리고 엄마 사는 집 있잖아. 어차피 명호 독립하고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지면 돼. 이미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고. 에휴, 돈 나올 처가도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설마 이 집 살 때 장인어른이 보태줬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돈 나올 처가가 없다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실 그대로 말한 것 뿐이잖아. 집 팔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 좀 구해 오든가. 그럴 재주도 없으면서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이사 준비나 잘해. 가서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고. 어쨌든 우리 엄마 신세 지는 거잖아. 안 그래?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 사이도 친정이 어려워지고부터는 좋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 싫어도 시어머님을 매일 봐야 하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저는 남편을 도울 능력이 없었기에 남편의 결정에 반대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지만 시어머님과 합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도 시어머님도 저희 아이들한테만큼은 변함없이 잘해줬다는 거였고 순진한 아이들도 아파트보다는 마당에 있는 할머니 집에 이사를 간다고 엄마 속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저는 반갑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산다니 좋아하시는 눈치셨는데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아이들 쓸 방만큼은 도배도 새로 싹 해놓고 아이들이 쓸 가구도 새로 구입해 방마다 꾸며놓으셔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만 빼면 모두가 행복한 합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지옥의 문이 열리듯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꼭 챙겨 드시는 시어머니의 생활에 따라 저는 기상시간도 오전 7시에서 오전 5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대부분 저녁 10시 이후에나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뒤늦은 저녁을 차려야 했고 그렇게 식구들마다 다른 식사 시간을 챙기다 보니 저는 늘 주방에만 있게 되었죠. 흡사 가정부와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지 죽겠다고 생각한 시집살이도 1년을 넘기니 어느 정도 적응과 노하우가 생겼고 조금 익숙해지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편해지니 딱 그쯤 기다렸다는 듯 저에겐 또다시 악재가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정엄마도 같은 암진단을 받게 되셨거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나쁜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이미 체념한 저였지만 세상이 싫고 하늘이 미웠죠. 친정엄마는 대장암 3기라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둬서 5년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허구한 날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생활비를 줄 때마다 앓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는다면 친정엄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너무 불안했는데 자식이라곤 저 하나라 도움받을 형제도 없었고 친가도 외가도 없었기에 정말 온전히 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었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친정엄마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더군요. 저기 알아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돈 얘기만 꺼내지 말고 돈 얘기 아니면 해. 지금 자기 아니어도 나한테 돈 타령하는 사람 많아 죽겠거든. 그게 있잖아. 전에 우리 집 한 거 전부 다 쓰고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엄마 수술을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해. 뭐? 수술? 왜 또? 대장암이라 당장 수술해야 하거든. 또 암이라고? 아니, 니네 집은 왜 뻑하면 암인데? 장인어른 투병한다고 그렇게 있는 재산 다 까먹더니 이번엔 내 재산 까먹으려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따지지 않았지만 우리 살던 집 절반은 우리 아빠가 보태준 거잖아. 그래서 나더러 받은 거 있으니까 장모님 병원비를 내라는 거야? 내가 그럴 돈이 있을 것 같아? 오죽 힘들면 살던 집까지 팔고 여기 얹혀 살겠냐고. 너도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진짜 너무해. 나야말로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자기 말고 어딨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자기나 어머님 우리 친정 어려워지니까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또 시작이냐? 내가 말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고. 그런데 자기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며.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 자기한테 내가 우리 애들을 맡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고 장모님 병원비는 딴 데서 알아봐. 뭐라고? 내가 형제가 있어. 친척이 있어. 도움 청할 거 뻔히 없는 거 알면서. 아씨, 몰라. 아는 사람한테 빌리던 병원에 사정을 하든 알아서 해.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아, 단 대출 같은 빚은 만들지 마라. 그때는 자기가 싫다고 해도 이혼이니까. 아마 저는 그때부터 이 인간과는 더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는데 자기 부모 아니라고 저렇게 말하는 남편의 인성에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쯤 얘기하면 그런 남편 뭘 보고 결혼냐고 오히려 그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금 자산이 많았던 저희 아빠가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지만 저희 남편은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았어요. 시어머님도 명절이면 음식하겠다고 일찍 시댁에 온 저에게 할 거 없다며 쉬라고 어찌나 신경 써주던지 주방에는 얼씬도 못했는데 친정이 어려워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더하면 더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저희 엄마 수술비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그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시어머님이 나오셔서는 의외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도윤아, 아무리 그래도 장모가 아픈데 그렇게 말하면 쓰냐? 예, 알아 엄마야. 그 수술비 내가 해주마. 삼기면 그래도 살 가망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뭔 이혼이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애들도 어린데.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 니들 그만 싸우고 들어가자.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 너 대신 나한테 앞으로 잘해라. 그럼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역시 우리 엄마 멋있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 알겠어? 저는 정말 그때만큼은 시어머님이 하늘이고 은인 같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시어머님께 감사했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또 훗날 저에겐 족쇄가 됐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친정엄마의 수술비를 주신 이후 걸핏하면 당신이 친정엄마를 살려준 은인이라며 저를 종부리듯 하시는데 받은 게 있다 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걸 군소리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친정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실 수 있었고 결과에 어찌됐든 시어머님 덕에 저희 엄마가 위기를 넘겼으니 저는 그 족쇄를 참고 견뎌야 했죠. 그러면서 친정엄마에게는 속사정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제 속도 모르는 친정엄마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돈이 있냐며 저에게 시댁에 잘하라고 하셨는데 벙어리 냉가슴 할 듯 혼자만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었네요. 그렇다 보니 속병인지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살도 8kg가 쭉 빠졌는데 시어머님이 집에 초대한 당신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원래도 없었지만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네. 자기가 시집살이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시집살이는 무슨 내가 사돈 암 수술비까지 낸 사람이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제가 살 빠진 건 여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살이 저절로 빠진 거지. 얼마나 보기 좋아? 요즘 젊은 여자들 살 뺀다고 약 먹고 비싼 운동하고 그런다는데 다 쓸모없어. 그건 그래.
살림하는 게 보통 체력이 필요해? 그냥 제때 밥 먹고 움직이면 빠지는 것을. 난 자기 며느리 보기 좋다. 우리 며느리는 볼 때마다 불어있어.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또 시애미가 뭐라고 했다고 내 아들한테 지랄할까봐 내가 참는다니까. 너도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냐? 요즘은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살아. 자기처럼 큰소리치고 사는 시애미 없다니까. 이게 다 자기 며느리가 착해서 그렇지. 자기는 복도 많아. 남편 적당할 때 먼저 보내고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이렇게 큰소리치고 살잖아. 이제 둘째 며느리만 잘 보면 되겠네. 그나저나 막내 아들 나이도 찼는데 장가 안 보내? 누가 안 보내? 말도 마. 막내 그게 눈이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선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저러다 노총각으로 살까봐 내가 요즘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도 다 짝은 있어. 기다려봐. 자기 눈에 차는 색시 데려오겠지. 그럼 소원이 없겠다. 저렇게 쫄딱 망한 집 여자만 아니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인데. 그거야 모르지. 자기 첫째 아들 장가 보낼 때 부잣집 딸 며느리로 들인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사람 사는 건 모르는 거지. 그래도 며느리가 인성 착하고 야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은 나는 인성 더럽고 야무지지 않아도 되니까 잘 사는 집 며느리 얻고 싶어. 하여간 욕심은 그래도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나름 편하게 사는 거지. 아무튼 난 요즘 자기가 제일 부러워. 부럽긴 나도 불안불안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막내가 좋은 집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에휴 내 마음 같아야 말이지. 시어머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자랑처럼 신세한탄하는 척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는 망한 집 딸이라며 로또인 줄 알았는데 꽝이었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만 조금 더 크면 제 손으로 돈을 벌고 도움받을 수술비만 갚으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전화로 대충 들었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로 집안 사업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직 사돈도 되지 않은 그 시아버지가 죽으면 사업이 모두 딸한테 가는 게 아니냐며 집안의 경사라고 어깨춤까지 추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신신당부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대충 들어 알겠지만 인사올 여자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니 우리가 무조건 그 여자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버리고 집안 먼지 한 톨 나오지 않게 네가 신경을 좀 써. 그리고 음식은 비싸도 남아서 버려도 되니까 좋은 재료로 한 상 가득 푸짐하게 차리고. 아휴 갑자기 닥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무튼 네가 신경을 써. 니네 집 그렇게 되고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아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막내가 또 한 건 해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번 기회에 부자 사돈 적 좀 볼라니까 넌 무조건 잘해. 이 결혼 엎어지면 다 너 때문이다. 불만 없지? 니네 엄마 목숨 내가 살려주는 애 생각해서 잘 하란 말이야. 음식 맛도 신경 쓰고. 알겠어? 시어머님은 당신 막내 아들이 나이가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온 신경을 예비 며느리 맞이에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예민해져서 저에게도 평소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시어머님의 기분에 맞추려 노력을 해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은 당신 성에 안 찬다며 갖은 트질까 구박을 하셨어요. 야, 너는 정말 이게 최선이냐?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오냐오냐 했지? 시집 온 지가 언젠데? 한심하다 한심해. 너 내 성격 몰라? 내가 먼지 한 톨 나오지 않게 하라고 했지? 근데 저기 창문 좀 봐. 아주 얼룩이 가득하잖아. 어머니, 저건 날씨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냐? 이게 진짜 좋게 말로 했더니 영 안 되겠네. 천재지변이 생겨도 내 눈에 거슬리는 거 없게 하란 말이잖아. 네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망한 집이 다시 잘 사는 것도 아니면 죽기 살기로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넌 생각이 글러먹었어. 똑부러지게 일 못해? 좌우지간 아직도 지가 부잣집 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뭐야. 아휴 애들만 아니면 확 이혼시키는 건데 저걸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나 몰라. 시어머님은 함께 산 이후로 항상 저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당신이 저희 엄마의 수술비를 내줬으니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으셨는데 남편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당신 엄마가 저희 엄마를 살려줬으니 제가 무조건 참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제 편을 들어준 일이 없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혼자 궁지에 몰리니 밤이면 혼자 숨죽이고 결혼 전 친정 부모님과 찍은 핸드폰 사진을 보며 울 때가 많았어요. 하늘나라에 간 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무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다고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실 엄마도 걱정이라 눈물이 절로 났는데 남편이 제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며 사진을 뺏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누가 야밤에 질질 짜래. 당신이 애야? 지금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짜증나게 질질 짜기만 해. 이 사진은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이 뭔데 사진을 지워. 이리 줘. 이젠 같이 찍을 수도 없는 사진이라고.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빠 그렇게 되시고 친정 어려워진 게 내 탓이야?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속물 들이니? 뭐래. 당신 집 일을 그럼 내 탓을 하냐? 그런 집에 태어난 당신 탓이지. 그리고 그런 당신이랑 결혼한 내 잘못이기도 하고. 아이씨, 짜증나니까 그만해. 사람이 이렇게 맨날 과거에 매여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진 지운 거니까 이제 제발 잠 좀 자자. 싫으면 짐 싸서 나가든가. 남편은 그렇게 한결같이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고 매몰차게 제 핸드폰의 사진들을 지워버렸어요. 남편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언젠가는 기필코 꼭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틈틈이 이 집을 나가기 위해 일자리도 알아봤고 혼자 살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해서 그런지 실정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낯설고 무섭기만 했어요. 결혼 전에는 집이 잘 살아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았는데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도 제가 한심스럽게만 보였어요. 그렇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며 계속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럼 아이들 크는 동안 자격증이라도 따자 싶어 밤이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던 중 오전 시간에 예정보다 빨리 예비동서가 인사를 온다며 시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얘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온다던 막내가 오늘 저녁에 온대.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나? 너 당장 장 좀 봐라. 돈 아끼지 말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사와. 오늘 저녁이요? 저 오늘 밖에 볼 일 있는데. 니깎게 볼 일은 무슨?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겠지. 잔말 말고 얼른 갔다 와. 저는 그날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이미 응시료도 다 냈고 시험만 치면 되는 거였는데 당장 손님상을 차려야 한다고 불호령이시니 저는 공부도 다 해놓고 시험을 치러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찌나 우울한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동서까지 한 통속으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닥친 일을 어쩔 수 없었기에 우울한 기분으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틈틈이 이것 치워라 저것 치워라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그야말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당신은 뭐 하나 거들어주지 않으면서 입만 바쁘게 저를 부려먹는데 나중엔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쉬려고 하면 어디서 농땡이를 피우냐며 시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 약속 시간이 되어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내가 나갈 테니까 너는 음식들 상에 세팅해라. 그 꼬질꼬질한 앞치마는 벗고 인사 온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내가 너만 부려먹은 줄 알 거 아니야. 좌우지간 너 오늘 잘해라. 알겠어? 그래, 엄마 말처럼 오늘만큼은 제발 실수 좀 하지 마. 엄마, 내가 가서 문 열 테니까 엄마는 천천히 나와. 저는 이제 그런 구박은 구박처럼 들리지도 않아 영혼 없이 사람 수만큼 수저를 놓으며 식탁에 음식을 세팅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왔는지 현관에서부터 거슬리는 시어머님의 가식 넘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서 와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요. 저야말로 갑자기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해요. 연락받고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은 무슨. 어차피 한 식구 내 사이인데. 그래서 별로 준비는 많이 못하고 평소 우리 식구 먹는 대로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럼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어쩌면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자, 어서 들어가요. 밥부터 먹고 우리 천천히 이야기나 하도록 해요. 엄마, 나도 왔어. 어째 같이 왔는데 엄마 눈에는 나는 안 보이나 봐. 봤어. 근데 오늘 주인공은 네가 아니잖아. 너는 괜히 그래. 치, 봤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며느리만 챙겨. 형수한테도 똑같다니까. 형수 결혼하고 주방에 들어가는 꼴을 못 봐. 저는 주방에서 음식 세팅을 하다 도련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만 이 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사정 뻔히 알면서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화목하게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차린 상을 보고 예비동서는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며 놀랐는데 그런 반응과 반대로 시어머님은 제가 상에 올려놓은 조깃찜을 유심히 보더니 저에게 잠깐 나오라고 어금니를 꽉 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왜요? 저기 조깃찜에 왜 고명이 없냐? 원래 조깃찜에는 칼집을 내고 그 위에 색색 고명을 올려야지. 아, 그게 워낙 음식 종류가 많아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깜빡? 이게 미쳤나? 너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오늘 같은 날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라뇨. 아시잖아요. 오늘 저만 온종일 일한 거. 그래서 깜빡한 건데 오늘만 봐주세요. 오라, 너만 오늘 왼종일 일했으니 나더러 지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소리냐? 이러다 나중엔 시애미를 물러보겠구나. 제가 언제요? 시어머님은 제가 자꾸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급기야 주방에서 조깃찜을 가져와 이딴 걸 누가 먹냐고 제 얼굴에 던져버리셨어요. 이게 아주 내가 좋게 봐주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네. 다 만든 음식에 고명 올려 장식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너는 도대체 니네 집에서 뭘 배워온 거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너 이 자리 망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지? 어머니, 아무니 화가 나셔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갈비찜에 조깃찜까지 하는데 정신 없으니까 그랬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봐달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안 해. 너 일부러 다 들으라고 큰소리 내는 거지? 이게 아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네 엄마 살려주고 오갈 데 없는 거 받아준 시어머니한테 할 행동이야. 너 다 필요 없고 내가 네 엄마 살려준 돈 당장 내놔. 그리고 이 집에서 너도 나가라. 네, 저도 더는 이런 집에 있고 싶지 않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 애들 보고 참았는데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수술비는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일한 거 다 위자료로 챙겨받을 거예요. 이게 끝까지? 시어머님은 끝내 자기 화를 못 이기시고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곱게 세팅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는데요.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을 비롯한 저희 아이들 그리고 도련님과 예비동서까지 거실로 나와 저와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은 서둘러 저와 시어머님을 떼어놓았고 저에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며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저도 그때는 무서울 게 없어 질세라 남편의 뺨에 더 세게 손을 올려버렸어요. 어찌나 짝 하는 소리가 크게 나든지 시어머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는데 저와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서로를 죽일 듯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아까부터 놀라서 가만히 있던 예비동서가 저에게 달려와 아가씨 맞죠? 라며 말했고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님이 놀라 예비동서를 빤히 쳐다봤는데 예비동서는 저만 보고 계속 아가씨가 맞지 않냐며 되물었어요. 아가씨라니 나를 알아요? 알죠. 저예요. 진경이. 아가씨 집에 운전하던 최 기사님 딸이요. 정말? 네가 정말 진경이야? 그 꼬맹이였던?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맞은 뺨에 얼얼함도 잊었어요. 예비동서라고 인사 온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동생이 없어서 동생처럼 아끼던 아이가 진경이었고 진경이는 저희 아버지가 타던 차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이셨는데 워낙에 성품이 성실하시고 꼼꼼하셔서 저희 아빠가 운전만 하기는 아깝다며 사업을 해보라며 자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없이 최 기사님이 홀로 키운 진경이가 너무 가엾다며 저희 집에 방까지 내어 함께 산 시간이 있었는데 저와 저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도 최 기사님이 진경이에게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게 했는데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아가씨라는 말이 나온 모양이었죠. 아니 어떻게 네가 저야말로요. 아가씨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나가세요. 속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아가씨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지. 설명이요? 네 해드릴게요. 이 아가씨는 저희 가족의 평생 은인이세요. 지금의 저희 가족이 있게 해주신 귀한 분 자녀시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생선은 아까 상에 올라가 있던 건데 설마 이걸 몰상식하게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아니 그게 나는 중요한 손님이 오는 자리니까. 됐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떤 집구석인지 한눈에 알겠네요. 명호씨 우리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아가씨 나가요. 잠깐만 이렇게는 못 나가지.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은 좀 예민했는데. 아휴, 네가 좀 말 좀 해줘라. 내가 니네 엄마 수술비도 대신 냈잖아. 네, 그러셨죠. 그리고 그걸 빌미로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저 꼼짝 못하라고 일부러 저희 엄마 수술비 대주신 거 아니세요?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저희 엄마 덕분에 수술 받고 고비 넘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당신은 계속 그걸 족쇄로 나를 부려먹으려 했잖아요. 여보, 우리가 언제 또 그랬다고. 화 풀어. 나도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당신 여왕처럼 떠받들고 산 거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니, 어떻게 잊어? 그렇게 내내 잘하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어려워지니 사람이 180도 변했는데 절대 못 잊지. 진경이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그런 진경이의 얼굴을 본 도련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자기 식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물은 엎어졌고 제 눈엔 진경이가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가 보내준 귀인처럼 느껴졌어요. 벌써 20년도 넘은 세월이었는데 진경이가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저를 시궁창에서 구해주다니 그 순간은 모든 게 다 기적 같더라고요. 그동안 기적 따위는 없다고 포기하고 믿지 않았는데 사실 시댁 식구들 못지않게 저도 많이 놀란 상황이었어요. 진경이도 이런 식으로 저와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놀란 듯 차에 타서 장소를 옮긴 뒤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허둥댔는데 그제야 진경이가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말해보라며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진경이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지원해준 돈으로 시작한 최 기사님의 사업이 망해 면목이 없어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갔었다는 진경이네 사연을 듣게 됐는데요. 최 기사님은 어떻게 하든 저희 아버지가 지원해준 돈만큼은 갚아야 한다며 열심히 산 끝에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며 진경이 또한 그간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도 찾아갔었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버려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최 기사님에게 진경이가 연락을 했죠. 최 기사님은 진경이의 연락을 받고 정말 총알처럼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은혜도 못 갚았는데 어쩌냐며 펑펑 우셨는데 저희 엄마까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제부터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 기사님은 수술비가 얼마냐며 그깟 돈 당신이 대신 주겠다고 자기 믿고 당장 이혼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그러면서 당신 딸인 진경이에게도 그런 집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으니 다시는 도련님을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빠가 말 안 해도 나도 그럴 생각이야.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세상에 사람한테 생선 접시를 던지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아가씨, 이번에도 아가씨는 제 은인이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시집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 인간은 내가 끝났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는지 내일 당장 전화번호부터 바꿔야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집은 걸러야죠. 아가씨도 내일 당장 이혼 절차 밟으세요. 고마워. 그리고 이제 나 아가씨 아니야. 언니라고 불러. 아가씨라는 말 불편하다. 아유, 그건 안 되죠. 제가 그 꼴은 못 봅니다. 아니요. 아저씨도 이제 그만하세요. 따지고 보면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혜영아 하고 불러주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불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혜영아 하고 부른 거. 안 그러시면 저도 사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유, 무슨 그런 말을. 그럼 자격 없지만 사장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도 놓으세요. 이렇게 제 앞에 다시 나타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진경이랑 아저씨가 은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의지할 곳이 생겼어요. 최 기사님은 다음날 바로 저희 엄마를 찾아가 당장 지낼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며 당신 소유의 주택에 저와 저희 엄마를 지내게 해주셨고 저희 엄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제가 그간 말도 못하고 남편과 시댁에서 수모를 당한 것을 알고 제 손을 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진경이는 이사를 마친 그날 이후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수술비를 주고 애들을 데려오라며 일부러 현금 다발을 주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면상에 돈다발을 뿌리며 아이들에게 엄마와 함께 가자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한지 제가 가자고 해도 꼼짝을 하지 않더니 이윽고 작은 애가 쭈뼛쭈뼛 저에게 오니 큰애도 저에게 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희 아들에게 안 된다며 돈을 줍다 말고 저희 아이들을 향해 오셨는데요. 안 돼 얘들아, 할미랑 살아야지. 할미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엄마 싫어하잖아요. 맨날 일만 시키고 화내고. 그래서 그냥 저도 엄마 따라갈래요. 뭐야? 어떻게 니들이 할미를 배신할 수 있어? 할미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갈 거야? 할미가 말했지. 니네 엄마 거지라고? 가서 거지 새끼 할 거야? 괜찮아요. 우리 엄마니까.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들으셨죠? 애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누가 거지예요? 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참았지만 저 이제 그럴 능력 있어요. 하시던 대로 돈이나 주세요. 그렇게 노래 부르시던 저희 엄마 수술비니까. 아, 그리고 제 담당 변호사님이 제가 그동안 여기서 구박받고 산 덕에 이혼도 아주 수월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아들한테도 그 말 꼭 좀 전해주세요. 못 믿겠으면 법으로 하라고 하시고요. 얘들아 가자. 엄마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줄게. 엄마 이제 다시 부자야? 엄마도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기죽지 않게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우와, 우리 엄마 짱 멋있다. 저는 그렇게 통쾌한 한방을 날리고 아이들과 최 기사님이 마련해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 사이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전처럼 완벽하게 태세 전환한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어요. 전에는 남편이 이러면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닥치니 그것도 영 꼴 보기 싫어 됐다고 저를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이 끈질긴 인간은 나중엔 다시 보기 싫은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 저에게 잘못했다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시키더군요. 내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그냥 갑자기 니네 집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거기에 내 아들은 사업 잘 안 된다고 얹혀 살겠다고 하니까 괜히 네가 더 밉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너를 받아줘야 했는데 내 그릇이 작았어. 아니요.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러시나 본데 저 이젠 안 속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힘들고 내가 미웠겠니? 근데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다시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마. 너도 알잖니? 내가 우리 손주들 없으면 못 사는 거. 니들 그렇게 이원하면 걔들이 할미 보러 오겠어? 됐어요. 다 필요 없고요. 저는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아시면 제가 더 곤란하거든요. 아니지. 엄마, 여기 온 김에 장모님 건강 괜찮으신지 인사라도 하고 가자.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위 왔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 들어갑니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저희 엄마를 불렀고 이윽고 제가 말리는데도 집 안까지 들어가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리가 들렸는지 그동안 충격 때문에 좀처럼 기력이 없던 엄마가 집에서 나오셨고 엄마 손에는 물이 가득 든 양동이가 들려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엄마는 거침없이 그 양동이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쏟아버리셨어요. 아, 뜨거워.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렇게 뜨거운 물을? 아씨, 장모님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뜨거운 맛은 잘 봤는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니들은 내 딸한테 그랬어? 이 천벌 받아도 성에 안 찰 것들.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아니, 이보세요. 사람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러왔잖아요. 막말로 얘 때문에 우리 손해가 얼만지 아세요? 다 된 혼사가 깨졌어요. 책임지셔야죠. 제 덕에 목숨 건져놓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 잘했네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죽었으면 죽었지. 내 속이 얼마나 타고 문드러졌는지 아냐고. 이깟 물이 뜨거워. 내 속은 더 뜨거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애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 이 새끼, 그렇게 나한테 우리 딸 달라고 가지나부를 떨더니 내 남편 그렇게 되고 우리 집 기울였다고 내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엄마, 그만해. 엄마 그러다 쓰러져. 당신 빨리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알았어, 나갈게. 그럼 내 동생만 결혼할 수 있게 해줘.
그날은 우리 엄마가 긴장해서 실수한 거고 평소에는 잘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너만 이렇게 호사를 누릴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덕 좀 보자. 미친 새끼. 너는 그 꼴을 다 봤는데 진경이가 그런 말을 믿을 것 같냐? 나라도 그 꼴 보면 절대 결혼 안 해. 그런 머리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돈만 꼬라만 박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너 신세 좀 폈다고 아주 기세등등하다. 너 그 돈이 네 돈인 줄 아니? 당장 내 아들 혼자 물어내. 물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의 소란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님은 충돌한 경찰에게 잡혀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CCTV로 모두 본 최 기사님, 아니 진경이의 아버님은 보안업체를 불러 보안에 더 신경 쓰게 했는데요. 제가 너무 가분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엔 경비까지 붙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호사인지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계속 받아도 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하여 진경이에게 부탁해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두 부녀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회사 밑바닥 일부터 배우며 차근차근 저희 엄마 수술비와 집값을 갚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요. 절대 안 된다고 회사에 나와 일하고 싶으면 임원 자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던 진경이의 아버님은 제가 계속 고집을 피우자 어쩜 저희 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며 제 뜻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덕분에 저는 1억이라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무사히 받으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 친권 및 양육권까지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 뒤 제 인생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이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비록 이혼가정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아이들에게도 노력하며 당당하게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먼저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점점 더 노력과 행복이 가득한 감사한 삶이 되었는데 제가 회사 일에 적응하고 승진도 할 즈음 진경이 아버님은 저에게 계열사를 하나 만들 건데 진경이와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람이 일을 하니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건지 과분한 제안인 줄 알면서도 저는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진경이와 함께라면 더더욱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공동대표로 진경이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힘든 일을 해결하며 회사를 키워가는 일이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되었죠. 그러는 사이 감사하게도 저희 엄마는 암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되셨고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집안일도 조금씩 하시며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해지셨는데요. 그렇게 행복해서 지난날 따위는 잊고 살 즈음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저에게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한 번씩 연락을 하더니 어찌나 인간이 한결같은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해놓고 꼭 마지막에는 돈 얘기를 했어요. 저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지금 자금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이번에도 또 돈 얘기야? 전에 하도 그래서 내가 아들 양육비도 포기하고 위자료도 천천히 주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 사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 지금 경매한다고 난리야. 그러게 왜 자꾸 그 사업에 미련을 못 버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은 건데. 됐고 난 당신한테 받을 돈은 있어도 줄 돈은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투자 좀 해줘라. 내가 갚을게.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보는 눈 있어. 투자? 당신 사업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투자를 해? 우리 회사 사람들 딸린 식구가 몇인 줄 알아? 난 절대 그런 무모한 짓 안 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변했어? 이혼했어도 우리 부부였잖아. 그래, 내가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줄 알아? 당신이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 다 지웠지? 당신은 그런 인간이야. 너밖에 모르는 그런 쓰레기. 사람 부르기 전에 네 발로 꺼져. 그렇게 살면 안 쪽팔리냐? 야, 아내형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럼 딱 500만 원만. 일단 경매는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불러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회사 안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조치를 했는데요. 진경이가 잘했다고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여주더군요. 그러게 뿌린 대로 걷는다고 인간이 바르고 선하게 살았으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참 한심해 보였어요. 그와 반대로 지금은 옆에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뿌린 선행으로 지금의 저희 엄마가 이런 보답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앞으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한때는 저도 사람이라 전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가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던 저와 저희 아이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저대로,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대로 자기 인생에 책임지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경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도련님도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연락처까지 바꾼 진경이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대릴사 위로 들어가 살 수 있다며 정말 이런저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형이나 동생이나 동상이몽이 따로 없는 거 있죠. 지금은 진경이와 저는 언니 동생하며 그야말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동서지간이 될 수도 있었던 진경이는 지금은 연하인 새로운 남자와 멋있는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며 저에게 연애라도 해보라며 자기가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성화인데요. 저는 그간 당한 게 너무 컸는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경이를 보면 싫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가 겪은 기적으로 이젠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제가 베풀고 좋은 사람일 때 일어난다는 인간관계를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일지라도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의 말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아빠 같은 인간은 절대 되지 않길, 저는 오늘도 몸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어쩌면 남편과 도련님도 삐뚤어진 거울을 보고 자라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하여 저는 매일 겸손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훌륭한 엄마이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